여러분, 대한민국이 5년 동안 안보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시간을 보냈는지 알고 계십니까? 북한은 그 사이 핵무기를 늘렸고 우리 군은 스스로 손발을 묶었으며 중국의 압박 앞에서 외교 주권마저 흔들렸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문재인 정부 5년은 평화라는 이름 아래 진행된 대한민국 안보의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진전되지 않았고 북한의 위협은 오히려 고도화되었으며 한미동맹은 표류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보수 진영의 시각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무엇을 남겼는지, 그리고 왜 많은 이들이 이를 실패한 실험이라 부르는지 철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 비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안보 전략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교훈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한마디로 선의와 낙관에 기댄 정책이었습니다. 2018년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그리고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은 분명 역사적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수 진영이 제기하는 핵심 질문은 명확합니다. 그 모든 회담과 합의가 실제로 북한 비핵화에 기여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었습니다. 북한은 남북 간 합의와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 프로그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동안 북한은 소형 핵탄두 개발을 진전시켰고 다양한 형태의 미사일 실험을 지속했습니다. 김정은은 대화의 제스처를 보이면서도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는 단 한 번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진정성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보수 진영은 이를 전략적 오판으로 봅니다. 북한은 대화를 원한 것이 아니라 제재 완화와 시간 벌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그 전략에 말려들었습니다.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철도 연결 등 여러 대북 협력 사업들이 논의되었지만 정작 비핵화라는 본질적 목표는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919 남북 군사합의입니다. 이 합의는 남북 간 완충구역을 설정하고 군사훈련을 제한했습니다. 한국군은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북한 지역에 대한 정찰 능력이 약화되었고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의 해상 사격 훈련도 제약을 받았습니다. 반면 북한은 이 합의를 수시로 위반했습니다. 무인기를 남쪽으로 날려보냈고 서해상에서 도발을 계속했으며 비무장지대 내 군사활동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수 진영은 이것이 일방적인 군축이었다고 비판합니다. 한국만 스스로를 묶었고 북한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보는 신뢰가 아니라 억제력으로 지켜지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 억제력을 자발적으로 약화시켰다는 평가입니다. 결국 우리는 평화라는 명분 아래 안보 역량을 스스로 제한한 셈이 되었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대한민국에 떠안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약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도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대북 유화 정책의 냉혹한 결과입니다. 문재인 정부 외교의 또 다른 논란은 대중국 정책입니다. 특히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드러난 이른바 산불 입장은 보수 진영에게 외교적 굴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산불이란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참여 불가,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라는 세 가지 입장을 의미합니다. 이 입장은 중국의 경제 보복이 이어지던 2017년 한중 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의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이것이 공식 합의가 아니라 한국의 입장을 설명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사실상의 약속으로 받아들였고 이후 한국 정부는 이 틀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졌습니다. 보수 진영은 이를 심각한 주권 침해로 봅니다. 한국이 자국 영토에 무엇을 배치하고 어떤 동맹 관계를 맺을지는 온전히 대한민국의 주권적 판단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압박 앞에서 스스로 그 선택지를 좁혔다는 것입니다. 이는 외교적 자율성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략적 맥락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한국은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균형 외교를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애매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참여하기를 원했지만 한국 정부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소극적이었습니다.
반대로 중국은 한국이 미국 중심의 안보 질서에서 벗어나길 원했지만 한국은 한미동맹을 완전히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모호성은 결국 신뢰의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온전한 동맹으로 신뢰하기 어려워졌고 중국은 한국을 여전히 미국 편으로 간주했습니다. 양쪽 모두에게서 신뢰를 잃은 외교, 이것이 균형 외교의 실상이었다는 것이 보수 진영의 비판입니다. 중국의 경제 보복은 한국 경제에 실질적 타격을 주었습니다. 관광객 감소, 롯데 등 기업의 피해, 한류 콘텐츠 규제 등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중국에 단호히 대응하기보다는 관계 회복에만 급급했습니다. 이는 경제 논리가 안보 논리를 압도한 사례로 장기적으로 한국의 전략적 위상을 약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안보는 경제적 이익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 우선순위를 혼동했고 결과적으로 외교 주권마저 흔들렸다는 것이 보수 진영의 결론입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입니다. 70년 넘게 이어진 이 동맹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켜온 핵심 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기 이 동맹은 전례 없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는 복잡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했고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 대화 국면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미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은 규모가 축소되었고 일부는 연기되거나 취소되었습니다. 보수 진영은 이것이 심각한 실책이었다고 지적합니다. 한미연합훈련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억제력의 핵심입니다. 이를 축소한다는 것은 한국군과 미군의 연합작전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북한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자신들의 외교적 승리로 선전했고 그 사이에도 자체 군사훈련과 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일 관계의 악화도 한미동맹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일본과의 지소미아 종료 위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갈등 등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약화시켰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여 중국과 북한에 대응하기를 원했지만 한일 관계는 오히려 냉각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공백을 만들었고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상대적으로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난항을 겪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했고 협상은 장기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가치를 둘러싼 논쟁이 불거졌고 동맹의 신뢰에 금이 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보수 진영은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다고 비판합니다. 동맹은 관리가 필요한 자산입니다. 미국과의 지속적인 소통, 훈련과 협력의 유지, 공동의 전략적 비전 수립 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대북 대화에만 집중한 나머지 동맹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근본부터 위협받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북한과 중국에게 기회로 작용합니다. 동맹 외교의 공백,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남긴 또 하나의 취약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았습니다. 전쟁을 막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비전은 그 자체로 숭고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비전에 공감했고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는 장면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보수 진영은 묻습니다. 그 평화는 진짜였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치른 대가는 무엇인가? 현실주의 외교 이론은 국가 간 관계를 힘의 논리로 설명합니다. 선의와 신뢰만으로는 평화를 지킬 수 없으며 강력한 억제력과 명확한 이익의 균형이 있어야 안정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핵은 체제 생존의 마지막 보루였고 협상 카드였습니다. 이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북한의 선의를 믿었던 것이 문재인 정부의 오판이었다는 것이 보수 진영의 시각입니다. 평화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내주었는가? 군사합의를 통해 정찰 능력을 제한했고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했으며 대북 제재를 완화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 대가로 무엇을 내놓았는가?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변 핵시설 폐쇄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비핵화 로드맵은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대신 북한은 시간을 벌어 핵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비대칭 협상이었습니다. 한쪽은 실질적인 양보를 했고 다른 쪽은 상징적 제스처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안보 불균형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북한의 핵 위협은 오히려 증가했고 한국은 더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보수 진영은 이상주의적 외교가 가진 한계를 지적합니다. 평화는 바라는 것만으로 오지 않습니다. 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것이며 명확한 원칙과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유지됩니다.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지만 그것은 강력한 억제력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대화를 위해 억제력을 포기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선의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외교는 선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국제정치는 냉혹합니다. 상대의 진짜 의도를 읽고 우리의 이익을 지키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국가 지도자의 책무입니다. 의상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잃었을 때 그 대가는 국가 안보로 돌아옵니다. 문재인 정부의 5년은 끝났지만 그 유산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불안정한 한미동맹, 중국과의 애매한 관계, 그리고 약화된 군사 대비 태세. 이 모든 것이 다음 정부에게 넘어온 과제입니다. 보수 진영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으로부터 명확한 교훈을 도출합니다. 첫째, 북한 비핵화는 대화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재와 압박 그리고 확고한 원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제재는 유지되어야 하며 우리의 방어 태세는 결코 약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한미동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한미동맹 없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동맹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하며 한미연합방위 태세는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미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훈련과 협력을 복원하며 동맹의 신뢰를 재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셋째, 중국에 대해서는 명확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실익도 중요하지만 주권과 안보가 우선입니다. 중국의 부당한 압박에는 단호히 대응해야 하며 우리의 전략적 선택을 스스로 제약해서는 안 됩니다. 사드 배치, 미사일 방어체계 참여, 한미일 협력 등은 우리의 주권적 판단 사항이며 중국의 간섭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넷째, 한일 관계도 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역사 문제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안보 협력을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중국과 북한의 위협 앞에서 한미일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역사와 안보를 분리하여 관리하는 성숙한 외교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주의에 기반한 외교 전략이 필요합니다. 국제정치는 도덕이 아니라 이익의 게임입니다. 상대의 선의를 믿기보다는 우리의 힘을 키우고 동맹을 강화하며 최악에 대비하는 것이 국가의 생존 전략입니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전략과 강력한 안보 역량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험은 평화라는 이상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안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 5년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뼈아픈 교훈입니다. 안보는 실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선택할 길은 이상이 아닌 현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